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고 우리 한 주간의 세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갈 때까지 가봤다. 뭐. 미국하고는 우리 가는 데까지 가봤기 때문에 네. 점점점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의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아, 이렇게 협상주의로. 네.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해봤는데 갈 때까지 가봤는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언제 발언이었냐면 21일 날 그날이 이제 국방발전 무슨 개막 뭐 연설회가 있었는데 무장 장비 전시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 이만큼 있어라면서 약간 쇼케이스처럼 하는 그런 식인데 평소에는 이제 작업복이나 인민복 그런 거 입고 다녔는데 이날 보니까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도 나왔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눈에 띄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 네. 가끔 정장을 차려 입을 때가 있는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무기를 전시하는 국방발전 2024 개막 연설에서 왜 굳이 정장을 입고 나왔는지 그것도 하나 메시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상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협상 결과에 확신했던 건 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 적대적 대조선 정책이었다 이러면서 더 이상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시회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 무기들을 다 전시를 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그 중에서도 화성 18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9까지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러시아 측에는 우리 이만큼 갖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도 우리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 다룰 생각하지 마 이런 정책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었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21일 날 이런 발언이 김정은 입에서 직접 나왔잖아요. 근데 26일 날 로이터가 트럼프 측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지났을 때예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뭐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김정은의 발언이 나오면 기분 나빠서라도 이런 게 일단 좀 뭐 연기된다든지 이런 보도들이 뭐 시기 조절을 했을 텐데 하필이면 딱 그 시기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 의지가 있어라는 거고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은 우리도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국정 운영 과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당연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일 텐데 예전에는 북한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백악관에서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이었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 문제를 이제 미국이 먼저 가서 개입하는 거를 우리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뒤로 밀리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수팀 한참 꾸려지고 막 인선 발표하고 바빠 죽겠는데 북한 이슈라는 게 어쨌든 거론됐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그널로는 괜찮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물론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내리니까 우리는 몰라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시차나 시기가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밀당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잖아요. 만났습니다. 그것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서로.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같이 대화를 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뭐 미국하고 갈 때까지 가봤어. 네. 러시아 국방장관 와서 더 얘기합시다. 막 이런 분위기? 내가 접견해줄게.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21일 날 김정은 발언이 나왔고 26일 날 트럼프 측의 직접 대화 검토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에 참고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겨냥해서인지 모르겠으나 29일 날 김정은이 러시아 국방장관 그 단체를 같이 만났어요. 장관, 차관을 함께 만났어요. 세 명이 앉아 있고 김정은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김정은 주로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옆에 좀 배석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김정은은 동무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독. 그래서 이제 딱 통역하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항상 1대3으로 앉아 있는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 구도로 접견을 하더군요. 그래서 29일 날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만났는데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측에 점점점 명백한 행동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명징하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은 내년에 우리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한 전승절이 있으니까 한번 와줄래?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이긴 거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불공광장에서 매년 이제 5월 9일 날 하는데 소위 꺾어지는 날이니까 해니까 내년이 80주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최선희도 또 이제 러시아 가지 않았습니까? 푸틴 만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한 번 서로 오고 가는 얘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모스크바를 김정은이 방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절에 간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제 전승절에는 본인들의 정말 그 우방 아니어도 뭐 약간 대면대면한 사람들도 부르긴 하거든요. 워낙 큰 잔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방을 가장 먼저 부르죠. 그리고 이제 꺾어지는 해 전승절 행사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은 이제 북한이 항상 메시지 읽기가 어려운 게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당장이라도 지금 뭐 완전히 선 긋고 뭐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은데 꼭 뒤에 슬그머니 다른 행동을 하는 패턴을 지금 수십 년간 항상 보여왔어요. 네.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절대 뭐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우리 협상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래서 네.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게 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메시지를 읽을 때 항상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 발언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군축 협상 정도는 우리가 나설 수 있다라는 어쨌든 협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워딩들을 보면. 그래요? 네네. 아니 갈 때까지 가봤다는 거는 더 가볼 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상주의로 갈 때까지 가봤다는. 네. 협상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 아닐까요?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중간에 협상이라는 단어나 공존 의지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가로 열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소망 같은 단어들을 항상 이렇게 새겨 넣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북한의 메시지,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해석을 완벽하게 하시죠. 쟤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등등.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협상이란 단어, 공존 의지라는 이런 단어들을 굳이 언급하는 걸 보면 왜냐면 아예 무시할 수 있고 러시아만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9월에 한 2달 전이었는데요. 김정은이 왜 핵무기 연구소에 뭐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한참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IAEA에서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미신고 시설인 강선 같다라고 IAEA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노이 노딜 때 김정은은 이제 영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동결시키고 없앨게라고 했지만 영변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와 당시 이제 존 볼튼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언급됐던 거 하나가 바로 강선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추정 지역 맨날 이렇게 지도에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IAEA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2019년 그때 협상 결렬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아마 김정은이 그때 끝까지 좀 유지하고 싶었던 그 시설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추정한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그럼 굳이 왜 그때 결렬된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 곳에 가서 공개 행보를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겠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해커 박사 2010년에 직접 초대해서 영변 핵시설 보여주고, 해커 박사한테 우리 실력이 이만큼이야라고 2010년에 이미 막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이 전문가들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 이 협상의 어떤 단초들을 하나하나 또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하필이면 강선 나 같으면 더 감추고 싶을 텐데 왜 김정은은 굳이 갔을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협상 전에 어떤 단계 밟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읽는 해석자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찌됐든 한 번 좀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을 낳는. 김정은 정상회담 할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뭐 든다는. 예전에 이것 때문에 결렬됐으니까 한번 뭐 내가 가서 여기 한번 가서 점검하고 있을 테니까
뭐 어쩌나 보자. 네. 예전 기억을 자꾸 상기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정상회담의 기억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꺼내 드는 건 어쨌든 우리가 이만큼 시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네가 협상을 하려면 우리한테 핵시설을 다 없애라는 그런 거보다는 군축 정도, 동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아예 그냥 그 진입장벽을 처음부터 좀 높여놓는 거죠. 네, 협상이라는 어떤 아예 마음이 없진 않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전제 조건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네.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국방장관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좀 시위 같은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동아줄을 잡은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이제 중국과 지금 좀 틀어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아쉬울 예전보다 우린 더 아쉬울 거 없어라는 메시지를 한 측에 보내면서도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돼라는 전제 조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관세 카드를 또 꺼냈는데요. 조금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캐나다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파이브 아이스 중국 정말 얘기부터 할 줄 알았더니. 가장 이게 참 재밌는 게 가장 가까운 나라를 먼저 친 거잖아요. 멕시코하고 캐나다 위아래로 붙어 있는 나라들.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네. 저는 제가 이승환 평론가님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떠오르지 않는데요? 관세는 아니죠. 관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득세? 그러면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뭐 사랑 뭐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 관세. 저는 그 특이한 사람이야 진짜. 정말 특이한 도널드 트럼프. 네, 전 제가 해석을 잘못한 줄 알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역시 트윗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제 취임 첫날 1월 20일 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프타라고 옛날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북미 무역 협정이라고. 근데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 그 나프타를 대체한 게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USMC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조금 더 유리하게 했을 텐데 이거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25%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그거 FTA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관세 없는 네, 무관세 협정인데 그래서 관세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본인 집권 시에 나프타를 대체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을 텐데 이제 그거조차 다시 한번 무시한다는 거니까 와,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죠. 네. 더구나 중국하고 싸우다가 이제 여력이 있으면 우리하고 싸울 줄 알았더니 이게 정말 성동격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했던 이 캐나다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29일 날 공개 일정에 전혀 없었던 일정인데 마라로고 리조트로 달려갔어요.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 그냥 찾아갔어요. 막 문 열어 거의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리조트를 찾아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일정에 없는 그 미국행을 택했을까요? 물론 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서 뭐 충분히 생산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진도 이제 몇 장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 이 시점에서 갑자기 트리도가 아직도 캐나다 총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있네요.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여전히 가지고 있나요? 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도대체 꽤 본 것 같은데 오래됐다 싶어가 찾아봤더니 지금 9년 차예요. 9년 차. 네, 10년은 채 안 되고 9년.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때도 역시 트레이드였고 지금도 트레이드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 않네 하고 봤더니 정확히는 9년이었는데 지금 실각 위기입니다. 네, 3년임 해서 잘 하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물가 너무 오르고 뭐 경기 침체되고 거기도 뭐 주택 문제 때문에 이민자들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정말 이민자의 천국이라 불리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학생, 이민자 뭐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민 그렇죠. 갔죠. 캐나다로. 우리나라도 많이 갔죠. 그럼 부동산이나 물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실각 위기인데 트럼프가 25세 관세 때린다고 25% 하니까 관세. 25%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보이고요. 멕시코도 이제 장난 아닙니다. 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라고 이제 여성 대통령,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에요. 지난 10월에
이제 취임을 했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통화를 했어요. 트윗 올리자마자 이제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전화 끊는 다음에 멕시코를 통한 미국으로의 이주를 중단하고 미국 그 남부 국경, 한마디로 멕시코가 접하고 있는 남부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트윗에. 네. 근데 뭐 폐쇄까지 동의했겠어라고 이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바로 이 쉐인바움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한 건 아니고 멕시코의 입장은 국경 폐쇄가 아니라 양국 정부와 국민 간에 다리를 놓자는 의미였다. 이러면서 바로 반박했고요. 또 별도 기자회견까지 가졌어요. 트럼프가 자꾸 트윗에 이상한 말을 올리니까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멕시코도 관세를 함께 올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간 협박 비슷하게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아니,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 아니었어요? 멕시코에서 네. 진보적인 여성 대통령 탄생했다고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렇습니다. 개혁 조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위기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높고 현재도 한 70%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임 대통령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있는 거겠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약간 여담인데 이게 멕시코와 캐나다를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서로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 그 흉을 보고 멕시코는 캐나다 흉을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뭐지? 지금 이제 관세를 그 부과하겠다고 했던 그 메인 이슈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민 문제였고 하나는 이제 펜타닐 마약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측에서는 사실은 펜타닐이나 마약 다 멕시코에서 오는 건데 우리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아니 거기 지금 뭐 경기도 침체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내년에 뭐 이제 총리라는 말은 언급 없었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 그 경제 잘못되는 거는 그쪽에서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서로 험담을 하는 정말 볼상사나운 사태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약간 긁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트럼프한테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뭔가 그 협공을 해서 이제 트럼프를 뭐 물리치자 약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원할 것 같은데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캐나다 욕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또 멕시코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볼상사나운 사태가 지금 펼쳐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그 파이낸셜 타임즈 질리언 테트라고 굉장히 이 관록이 있는 여기자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 캐나다 비즈니스맨들하고 라이트하이저 이 장관 내정자죠. 네. 같이 밥을 먹었대요. 네. 그런데 보통 캐나다 비즈니스맨들이 기업가들 엄청 조용하대요. 미국 기업가들은 막 떠들고 보통 그런 자리가 엄청 조용한데 네. 거기서 막 엄청 라이트하이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관세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네. 라이트하이저가 딜이라는 건 항상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렇게 네. 썼던데 분위기 되게 험상궂은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애가 한 대 딱 때리겠다고 주먹을 딱 들고 나왔는데 이 네. 맞을 애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요. 맞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는 게 항상 10배 부르고 한 절반으로 깎아서 많이 깎아줬지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방위비 분담분 같은 경우도 막 5배, 10배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우리 시장에서 막 흥정하듯이 그런 어떤 거래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아닌가. 어쨌든 1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임식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도 나름대로 어떤 딜을 가지고 가겠죠. 예. 그래서 미리 엄포를 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 그러면 또 다른 큰 애 음. 중국이 또 있잖아요. 사실 주 타겟은 중국일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류평이라는 이제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중국은 물론 이제 그 전랑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친 말을 퍼붓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변인 성명 그 보면은 아주 극단적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이제 문장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그 반발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 발끈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정도였고
어쨌든 펜타닐 문제를 우리한테 다 그 뒤집어 씌우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성명을 냈는데 아주 뭐 극단적인 발언들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주장이 현실에서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아직은 취임 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관망하는 자세도 있지만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온 어떤 교수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언급을 보면 트럼프가 돼서 차라리 괜찮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그 포린 팔러시 칼럼니스트가 올해 4월에 쓴 그 칼럼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가치, 뭐 선과학 이런 개념으로 연대를 이뤄서 한꺼번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그런 식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거래만 성사되면 동맹이고 뭐고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훨씬 더 쉽다 이런 이제 얘기 그 칼럼의 주제가 그런 거였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을 맺어서 뭐 중국을 압박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트럼프 캐릭터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그리고 또 대만 문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대만 문제잖아요. 대만 문제도 거래만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는 거래만 된다면 충분히 중국 측에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공간이 열리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후웨이 교수라고 뭐 상하이대 뭐 교수인데 거기서도 그런 이제 워딩들 우리가 트럼프가 더 쉬운 5가지 이유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어디 언론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FP 포린 팔라스의 그 칼럼과 굉장히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한번 거래해봐. 왜냐면 또 트럼프를 한번 겪고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했던 그걸 상기하면서 이제 보호 조치를 계속 하나하나 해왔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어떻게 딜을 하면 된다는 그 노하우도 어느 정도 몸에 있을 겁니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치의 리더십보다는 거래의 리더십이 더 상대하기가 중국 편할 수 입장에서는. 있다. 네. 중국에서는. 왜냐면 근데 당장 유럽과도 이제 뭐 헤어질 결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워딩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헤어지면 우리가 좋지 이런 그죠.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지금 그 비자 그 면제도 네네. 점점 확대하고 여러 나라로 네. 기간도 늘려주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또 거래가 너무 세게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미 지금 브릭스도 네.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겠다 네. 이렇게 막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브라질, 러시아, 중국, 뭐 인도 이런 네, 국가들이잖아요. 남아공까지. 네. 브릭스가 이제 매년 그 연례 회의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6개국을 신규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 11개 국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집을 엄청나게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뭐 브릭스 국가들 GDP 하면 뭐 몇 %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몸집을 자랑한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아마 작년 10월, 11월 요때였던 것 같은데 8월이었나요? 제가 북한도 헷갈리는데. 들어가고 싶다고 뭐 하고 있다고 했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아르헨티나는 나중에 철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 회원국으로 그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브라질하고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계속 이제 이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통화를 좀 만들자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이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 혹은 달러의 갑질이 심해지니까 우리도 살아보자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 대금을 뭐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약속도 하고 실제 일부 지급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테죠. 그건 누구나 뭐 미국 대통령이라면 바이든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경고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또 이분이 좀 바쁘세요. 네. 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를 만들거나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29일에. 그래서 지금 이 관세, 달러 이 두 가지 단어가 매일매일 지금 쏟아져 나오는. 관세와 달러. 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막 양성화할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네네. 이 달러 패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인데 그건 또 달러 약화시킬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다른 통화에 비해서 달러 패권 좀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내가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같은 한 페이지에 있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하면은 서로 모순돼서 한 절반 정도는 못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동시에 했을 때는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들이 많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뭐 비트코인이 됐던 뭐 달러가 됐든 뭐가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다른 나라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은 안 돼라고 이제 지금 막무가내 사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보다는 약간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달러의 위상에 당신들이 지금 대항을 하려고 브릭스 국가 안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생각도 하지 마라고 이제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중국의 시각에 따르면 이것은 경고일 뿐 지금부터 거래를 시작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이 이런 논의를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체 통화 한번 결제 통화를 한번 써보자. 네, 뭐 네.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세게 들어오면 또 그럼 그때 가서 또 협상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경제는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수출 국가니까 네.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뭐 이런. 멕시코 뭐 캐나다에 있는 우리 공장 얘기를 좀 넘어서라도 당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에 8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경총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 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경영 긴축을 하겠다라는 게 2019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9년 한 5년 전에 비해서 가장 높게 우리 긴축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을 택했다는 비율은 각각 28%,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열의 여덟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네. 이게 관세 폭탄의 대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일단 아까 그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부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캐나다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바로 지금 직격탄 맞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미국 가더라도 어쨌든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관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바이든 때도 사실 이런 건 마찬가지였죠. 뭐 IRA라는 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하면은 그때 뭐 보조금 주겠다 이런 거였으니까. 뭐 트럼프와 바이든 경제 정책은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스타일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이후 직접 경영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어쨌든 경총에서 조사한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죠. 꼭 그게 경영 긴축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다른 나라 대통령 때문일까 뭐 이런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하고 길이 막히니까 멕시코로 많이 맞아요. 포커스를 돌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공장도 짓지만 미국은 또 비싸고 좀 어려우니까 멕시코 상대적으로 인건비 싸고 그러니까 많이 돌렸는데 그 기업들은 직격탄을 이번에 맞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네요.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보다 15%포인트나 높았어요. 긴축 경영을 택한 비율이.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훨씬 더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5%포인트나 높게 우리 그 몸집 줄일 거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00인 이상 기업의 긴축 경영 응답은 2016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가장 높았다고 하니까 거의 10여 년 만에.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 탓인지 뭐 트럼프 앞으로 올 이렇게 폭풍 탓인지 아니면 둘 다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긴축 경영하겠다는 거는 대기업 중에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중소기업들 아무래도 국내 대기업에게 납품하거나 아니면 내수 기업인 경우가 많고 근데 내수는 계속 안 좋으니까 중소기업은 원래 계속 안 좋았고 그러니까 더 긴축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은 그나마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트럼프 그렇죠. 취임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큰 걱정거리네요. 그러니까 GDP가 뭐 올해 이제 2%, 2.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향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9%니까 1%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뭐 트럼프 이미 이전부터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수치로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경제 걱정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인 사돈 그 얘기는 다음에 고위직 시킨 거 얘기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퍼스트 패밀리라고 지금 퍼스트 레이디에서 확대 집권 가족이 되어가는 분위기. 그렇죠. 사돈 한 명은 프랑스 대사로 네. 또 다른 사돈 한 명은 아랍 중동 고문을 앉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분들이 어떤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지 뭐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이게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외교력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그거 만만치 않다 생각하다가 우리 경제 트럼프 관세 폭탄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채로 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